네, 안녕하세요. 북악정치포럼 오늘은 우리 김재섭 현재 국민의힘의 도봉강 현재 당협위원장입니다. 여러분도 좀 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 김재섭 우리 당협위원장께서는 예전에 김종인 우리 국민의 비대위 할 때 그때 비대위원으로서 그때 활동하셨고 지금 사실 제가 우리 김재섭 우리 위원장을 모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잘생겨서 모셨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의힘에도 워낙 또 보수당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이렇게 젊은 분이 또 거기에다 얼굴까지 아주 훈남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칼럼 내용들이 아주 수준이 높으십니다. 지금 학부로 지금 서울대 법학부 나왔죠? 예, 법학부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또 유도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분야에서 몸도 좋으시고 얼굴도 훈남이시고 머리도 아주 많이 내용이 들어있으시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모시고 젊은 사람들의 정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연사들을 쭉 봤는데 저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님도 계셨고 또 가까운 김재현 최고위원님 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내로라는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포럼을 또 강연을 하셔가지고 감기가 무량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한 번 더 되짚어보게 됐는데 제가 제목을 사실은 저렇게 젊은 사람들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의 정치, 왜 이런 제목을 하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 자리에 연사로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좀 청년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젊은 정치인들은 너무 드물다. 물론 국민의힘에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 그 자체인 사람이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까지 정의당은 그래도 좀 나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국회의원분들이 30대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젊은 정치인들이 대단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험악한 정치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이미 저희 선배들이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앞선 선배들과는 좀 다른 젊은 사람들의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들어갈 수가 있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때로는 지도부로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또 도봉갑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협을 이끌고 있으며 공천까지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소 좀 신변 잡기 같은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게 되면 저는 서울시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가장 젊은 후보였고 1987년생입니다. 그래서 6.29 선언이 있던 그 날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정말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어떤 깃발 들고 태어난 세대의 1번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재가 뭔지 잘 모르고요. 또 어떤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책에서 봤던 내용들,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만 봤던 것들, 그 시절이 얼마나 엄혹했는지
그 시절에 정말 살기 좋았는지 저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책으로 봤을 뿐이고 저는 그냥 민주화가 된 이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IMF라는 것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건가, 이 정도를 거치면서 지금 이때껏 이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중에 가장 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어렸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보다 3살이 어려가지고 거기가 최연소 후보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최연소 후보가 되는 건데, 저희가 같은 국회의원 후보님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다른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정말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 내지는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는 우리가 같은 당이 맞는 건지를 고민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TV 방송이나 토론회에 나가서 대화를 하는 비슷한 또래 87년생, 뭐 86년생, 때로는 뭐 80년대생 초반의 현역 의원들과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세대별로 차이가 큰데 민주당은 또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전혀 다른 아젠다를 들고 나온 젊은 사람들이 이 정치판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소개를 좀 이어서 하자 그러면 그냥 너무 전형적인 정치인의 학력 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들, 명문 대학을 잘 가서 뭐 좋은 커리어를 쌓다가 우연히 어디서 발탁이 돼가지고 또 때로는 높은 직책에 있다가 누군가의 스카웃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저도 적어도 대학까지는 그렇게 가다가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얼마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던 김종인 위원장이 저보고 정치를 좀 해보라고 하셨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도 다른 일 때문에 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뭐 정치를 잘하게 생겼으니까 정치를 좀 해봐라, 뭐 이런 농담 삼아서 말씀을 좀 하시게 된 게, 그러면 원래 개구리들은 돌 맞아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돌에 제가 맞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뭐 장난으로 해보셨던 소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젊은 뭐 뜻있는 사람이니까 뭐 정치를 한번 해봐라, 그냥 권유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저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저 혼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를 기억하게 되면, 당시는 이제 2019년, 뭐 요 무렵 2018년, 19년 무렵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국민의힘의 전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아시다시피 보수의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저 역시도 쉽게 지지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은 정당이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에게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난 정말 저기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제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는 내기에서 지면 자유한국당 가입하기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당시에 보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거의 뭐 바닥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뭐래도 보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에 가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상, 제 정치적 이념상, 지향점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랑 그럼 우리도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호기로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친구들과 정당을 좀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 5,000명 정도가 모여야 정당이 완성이 되는데, 저는 한 3,500명 정도 수준에서 다 만들지 못하고, 그 조직이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뭐 새로운 보수당 등 이 야권의 어떤 조직들이 다 통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 저희 청년 조직이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었고, 정치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총선 출마까지 하게 됐고, 거기에 당연히 이제 제가 살고 있고 고향인 도봉갑에 출마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당협위원 자리를 지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소개였는데 2년 동안 정말 보수정당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제가 나갔던 총선에서 서울지역은 거의 압살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압살을 당했고 현역 의원이 49개 지역구 중에 9명만 살아남아서 사실상 거의 민주당한테 모든 의석을 다 내줬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너희들은 뭐 수권 정당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비판들이 있었고 탄핵을 당한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뭘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리멸렬할 때가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낙선한 제가 비상대책위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저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을 하시고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를 당 개혁에 매진하면서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좀 굉장히 깊은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청년이라는 몫으로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이 보수정당에서 청년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좀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였고 2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도 사실 저는 뚜렷하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개념 정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청년 정치라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청년 정치는 청년들을 위한 정치입니까? 아니면은 청년들이 하는 정치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저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라고 했던 것이 청년 정치 내지는 젊은 사람들의 정치라고 하는 두루뭉실한 개념 속에서 저는 청년들이 정치의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청년들이 정치의 주인이어야 된다라는 의식 속에서 청년 정치의 개념을 그냥 청년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청년들이 하는 정치로 조금 더 좁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치는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집값 문제라고 하는 것이 특히 뭐 젊은 정치인들이 더 잘 해결할 수가 있고 내지는 뭐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젊은 사람들의 집, 젊은 사람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 전체 연령에서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특정 연령에게 조금 더 불리하게 때로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젊은 세대의 정치는 좀 다릅니다. 이건 정말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년 동안 했던 경험들을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 정치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 제가 가장 아끼는 별명, 실제로 지지자들이 지어줬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헬스부 장관입니다. 헬스부 장관. 그러니까 헬스부라는 것은 없는 그 부처죠. 우리 정부 부처 내에 18개의 부처 중에 헬스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왜 헬스부 장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냐 하면 이게 바로 저는 젊은 정치 내지는 청년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긴 하지만은 과거에 1년 전만 해도 굉장히 코로나가 엄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00명, 3,000명이 되면 막 셧다운이 되고 뭐 6시에 뭐 셧다운을 하느니 아니면 하루 종일 셧다운을 하느니 이 정도의 대규모 봉쇄들이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런 흉흉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제가 아까 전에 유도 선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운동선수로서 활동을 오래 했었고 대학에 가서도 제가 럭비 선수로 졸업을 했습니다. 매년 그 시합에 출전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이 이전에 운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난해 한 요맘때쯤 요거보다 조금 더 앞섰던 한 1년 한 2, 3개월 전쯤에 헬스장 전체가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방역조치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있는 헬스장 문을, 아니 수도권에 있는 헬스장 문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오픈조차 하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6주였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헬스장도 자영업자분들인데 6주 동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사실 그냥 알아서 죽으라 이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루 이틀만 문을 열려도 매출에 손실이 오고
게다가 일주일 정도 영업정지만 먹어도 사실 다음 달 어떻게 하나, 월세 어떻게 나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는 헬스장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문 닫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려 6주를 문을 닫게 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운동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운동을 가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운동을 못 가니까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니던 헬스장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저야 뭐 운동 좀 못하고 뭐 산에 좀 뛰어다니고 바깥에 좀 뛰어다니면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사장님을 물어봤더니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업정지 6주가 있기 전에도 이미 헬스장이라고 하는 곳은 위험시설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실제로 국민들 대다수가 헬스장에 가면 위험하다, 마스크를 써도 호흡이 많아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끊임없이 줄고 있었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영업정지까지 못하게, 그러니까 영업정지까지 해버리니까 사실상 거의 뭐 사망선고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냥 억울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것을 정치적 문제로 저는 좀 접근을 해봤는데, 결국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에 보장되고 있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고, 그냥 어디 민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개념인데, 불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6주 동안에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의 지도부로 일을 했을 때 모두 발언에서 모든 언론사들이 들어와서 제 모든 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로 내는 그 과정에서 헬스장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이 타이핑을 치다가 제 얘기를 듣다가 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서는 뭐 문재인 정부의 뭐 백신 방역이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얘가 나타나서 헬스장 문을 못 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헬스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얘기를 하니까 사실 옆에 있는 비대위원들도 쟤 뭔 소리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당연히 카메라 기자, 신문 기자들도 타이핑을 하다가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앞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손을 떼는 걸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언론이 안 된다, 기사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튼 저는 꿋꿋하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언론에 알려져야 되고 공론화가 돼야 되고 정치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제가 그 가까운 기자 형들한테 부탁을 해가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좀 기사를 좀 다뤄줘라, 이거는 좀 진짜 필요한 일인 것 같다 라고 해서 2개의 언론사에서 다뤄줬습니다. 당시 매일신문이랑 아주경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부탁을 통해서 그 2개 언론사에 다뤄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뭐 여러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고 때로는 이 언론사 헤드라인에 걸렸던 그런 기사들도 제법 많았었는데, 제 이름을 걸고 소위 말하는 팔렸던 기사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기사가 그 2개였습니다. 왜냐면 커뮤니티에서 그 기사들이 말하자면 소비가 됐었어요. 헬스인들이 이 기사를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왜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는 사람이 정치권에 있었구나, 야 헬스인의 마음을 이렇게 딱 알아주는 사람이 정치판에 있구나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났었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그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받았던 연락 중에 가장 많은 연락을 받았던 날이 그 기사가 나간 날입니다. 제 뭐 SNS, 전화번호 어떻게 또 공유가 돼가지고, 정치인들의 전화번호는 공공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말하자면 헬스인들 커뮤니티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지지 문자를 받은 적이 문자를 받았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떡상을 그때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헬스 유튜버들도 저를 초대해서 대담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젊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막 우리 결혼하기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라고
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 문제, 노동 문제, 결혼 문제는 청년들이 그 문제를 더 잘 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거 전문가, 노동 전문가들이 청년들 주거 문제와 노동 문제를 더 잘 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가까운 이준석 대표 역시도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정치를 했고 실제로 그 지지를 이끌어서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이끌어 간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에 계속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아, 힌트는 거기에 있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너무 중요한 문제들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고 젊은 사람들만 느끼는 정치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밈을 정치에서 활용을 한 것이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승화를 해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기성세대가 다룰 수 있는 정치적 문제는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운동 좀 못하면 어때? 운동 좀 못하고 산에 좀 가고 뭐 며칠 쉬면 되지.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양치 안 하고 6주 동안 그냥 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 사안이고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일반 자영업자들이랑 좀 결이 다르게 다뤄져야 되는데 전혀 정치적으로 아젠다로 승화를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처음으로 그거를 정치적 아젠다로서 승화를 해낸 것이거든요. 비근하게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해서가 아니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서가 아니고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소해서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젠더 문제입니다. 젠더 문제. 이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요. 이준석 대표 말고는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는 정치인들이 허다합니다. 99%가 젠더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설립게 알고 있습니다. 젠더 관련돼서는 거의 이준석 대표 이외에는 따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없습니다. 정의당 정도 가야 장혜영 의원이 사실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랑 좀 논쟁을 하게 되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젠더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이 남녀 간의 소위 말하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0대가 겪고 있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으로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뭐 내가 잘 회사 생활 잘하면 차장 부장 금방 되는 거고 대출금 잘 갚으면 서울에 있는 내 집이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젠더라고 하는 문제가 20대 30대가 느꼈던 것만큼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굉장히 예리하게 포착해낸 거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승화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지지율, 정말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준석 대표가 전령 연령대의 지지를 받게 되는 추동이 됐거든요. 그 20대 남성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젊은 세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미시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전 젠더 문제도 미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기성 정치인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실제로 지금 문제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헬스가 운동 좀 못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헬스인들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하는 어림잡아 추산하는 게 아니라 실내 체육시설에 등록한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왜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불교 관련된 폄하 발언을 했다가 말 그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불교계 인구보다 많은 게 실내 체육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요가, 필라테스, 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제도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기성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지만 1000만 명의 생활을 좌우하거나 1000만 명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건강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어떻게 저는 미시적인 문제이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다뤄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는 정치성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것을 정치적 아젠다로 승화를 했던 것이고 이준석 대표 역시 주변에 자신을 지지한 20대 남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정치적 아젠다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왜 20대, 30대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젊은 세대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제가 아까 전에 민주화 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박정희 시대를 거쳐서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겪었던 저희 선배들과 그 이후에 독재라는 것이 책에서만 봤고 어려서부터 휴대폰을 쓰고 당연히 네이트원, 버디버디, 지금은 카카오톡을 쓰지만 온라인으로 소통하던 세대가 가지는 문화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이 훨씬 더 이런 요즘에 중요하게 된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갖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정치가 소외했던,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치 한복판에 가져오는 문제들을 저는 젊은 사람들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바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정치입니다. 제가 트렌드가 이렇게 지금 제목에 대한, 왜 이 제목을 하게 됐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연사로 섰게 됐는지를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띄우진 않았어도 저랑 가까운 그 정치학 박사, 한 살 많은, 또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분이 박사 논문으로 썼던 것 중에 제가 같이 좀 도와준 게 있었어요. 제가 비대위원을 하던 시절에 청년 정치 어쩌고 뭐를 다 했으니까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제가 그 친구랑 그 형이랑 공유를 하면서 이 논문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가설로만 알고 있던 것이 사실 우리가 양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적어도 20대, 30대, 소위 말하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기성 그 지지층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전에 더 넘어간 민정당, 이렇게 민자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랑 이념의 어떤 교집합을 따져보면 오히려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20대, 30대보다 더 겹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념보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보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라고 하는 세대 간의 이념적 그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가 종잡을 수가 없고, 소위 말하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우리가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하는 특히 또 안보와 관련된 문제, 대북 문제, 이런 것과는 사실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느끼고 있는 정치적 문제점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헬스, 젠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비대위원을 하는 동안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됐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막 태워지고, 굉장히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제가 방송을 하다 말고 중간에 방송을 끊고 긴급회의를 잡겠다고 해서 국방위 위원님들이랑 최고위들이 긴급 연석회의를 해서 막 갑자기 여의도로 불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이 됐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여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느냐 하고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천과 어디에 그 수돗물에 벌레가 나온 사건이 딱 그 무렵에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빅데이터 트렌드를 쭉 보니까 20대, 30대는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보다 그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관심도를 더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 제가 이제 지도부 회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수돗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지금 국민이 죽었는데 지금 수돗물 얘기하고 앉아있냐, 이 얘기를 실제로 하셨어요, 모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 한가한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꾸준하게 트렌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보와 외교와 관련된 정치적 인식들은 환경이나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그러니까 정치적 관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20대, 30대.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 얘기만 한다, 20대, 30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북 정책 이야기만 한다 하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돗물 나오는 거,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정수기 좋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 때 아이를 키우는, 정말 아이를 하나 낳거나 정말 애지중지 하나만 키우는 제 주변의 절대 다수는 거의 애 건강이나 이런 뭐 위생 이런 문제가 회사 다 그만두고도 와서 챙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저희야 뭐 그래 흙 먹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대충 뭐 흙 좀 묻으면 털어서 먹고 해라, 이제 그렇게 저도 자랐지만은 지금 저희 세대는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뭐 이것이 유전자 변형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느끼고 있는 문화적 공감대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져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 문화적 인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치를 대하는 플랫폼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모래사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뭐 총재가 100만 명의 마음을 흔드는 유세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총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랬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0만 명을 모을래도 모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 BTS 정도가 오면 모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정치인이 와도 100만 명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이 와도. 그때만 해도 정치인을 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강 모래사장 가서 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유세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그 말씀 들어보면 종로에 사셨을 때 걸어가가지고 정말 한강까지 가서 대통령, 정치인들 유세하는 걸 재미삼아 보고 그러셨다더라고요. 한참을 걸어가서. 근데 그때는 그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재미였고 그 당시 정치를 접하는 국민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정치적 플랫폼을 크게 바꾼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주변에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할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준석 대표는 연설을 길게 하지도 않고 SNS 메시지 쓸 때도 굉장히 짧게 씁니다. 이게 먹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영민한 사람인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테니까. 대개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정치인들 페이스북을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하는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한 지가 벌써 꽤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이걸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대개는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을 씁니다. 정치인들 절대 다수가 괄호하고 제목을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 뭐 집값 폭등 뭐 하라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정말 길게 하나 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일부가 발췌가 돼서 뭐 기사도 나가고 뭐 또 방송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이제 당대표의 입장을 좀 할 때는 길게 쓰지만 이준석 대표는 절대 더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짧게 한 토막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왜냐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야, 페이스북에 제목 쓰지 마. 두 번째가 야, 페이스북 길게 쓰지 마. 이거였었어요. 제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딱 그 말하자면 MZ세대가 갖는 좀 특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거더라고요. 야, 왜 제목을 정해서 그 내용을 소비하는 방식을 네가 정하냐. 유권자가 정해야지. 그래서 내용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을 본 유권자들 내지는 기자들은 본인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쓰는 거예요. 쿼트 형식으로. 왜냐면
제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갖고 재밌게 놀아라. 이걸 가지고 놀아라 라고 하는 방식. 전형적으로 MZ세대가 이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면 안 본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서울시장에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SNS상에 공격을 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먹힌 게 많았었어요. 보면 뭐 오세훈 시장만 공격을 하는데 뭐 박영선 후보는 뭐 야스쿠니 뷰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다들 그거 가지고 이 커뮤니티에 소비되고 저 커뮤니티에 소비되고 이 언론사에서 소비되고 저 언론사에 소비되고 제목이 너무 다양한 형태로 너무 다양한 주제로 이준석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활용되고 소비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트래픽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트래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이 인터넷을 트게 되면 당시에 어디나 그냥 이준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준석이 정치적인 이런 구심점을 갖고 또 정치적인 이 아젠다의 흐름을 가지고 정치판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물론 기성세대, 기성 정치인들도 능숙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잘할 수도 있고 이준석도 잘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제가 이거 관련돼서 실제로 글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영업기밀이라는 글로 써서 당시 이제 조선닷컴에서 헤드라인을 걸려가지고 한참 동안이나 많이 읽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들은 괄호에 긴 글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쓰는 방식이나 문화적 인식이 전혀 다른 세대가 정치에 나타나게 되면 이제 진짜 보면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청년 정치,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20대, 30대가 가지는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20대, 30대가 잘 쓰는 플랫폼을 통해서 20대, 30대가 잘 이용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모습을 제가 바로 지금 거리에서 지켜보고 또 이준석 대표와는 또 전혀 다른 정치적 어떤 스탠스라든지 정치적 지향들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거기에 굉장히 보고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또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해나갈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그 헬스라는 문제를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스 단순히 뭐 그냥 여기 좀 드는 거일 수 있지. 이게 이제 기성세대 접근이라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강에 관련된 국민들의 투자들이 굉장히 높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비용에 3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이나 내지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용을 1만 투자해도 의료비에 투자하는 3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 패러다임이 해외 선진국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을 어느 정도 내가 레코드를 잘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패러다임을 바꿔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의료 비용도 굉장히 과부담되는 형태로 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없고 젊은 세대의 부담들은 점점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다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을 조금이라도 바꿔놓고 의료비 구조를 좀 적게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국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심지어 하물며 PT 환불 규정조차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뭐 헬스장 모계 광고를 뭐 어떻게 규제를 한다고 하고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들의 자격조차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필라테스는 심지어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에서 있는 사설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고 심지어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이런 운동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보호조차도 안 돼 있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걸 언제까지 젊은 세대의 문제, 한가한 소리, 젊은 세대는 하는 한가한 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젠더라고 하는 것이 남자만은 양보해야지,
그거 제가 남자들이 이렇게 잡고 그러면 어떡해?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기존의 그 기성 정치인들이 받지 않았던, 기성 정치인들이 외면했던,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청년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럼 청년 정치인이 뭐여야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것이 그저 청년청을 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제 나름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느끼고 있는, 그렇지만 미세하게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정치적 한복판으로 들고 와서 기성세대와 싸워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다 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뭐 이렇게 정치활동, 길지 않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제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몇 시까지죠? 지금 33분이니까 더 하셔도 되고 아, 네. 사실 뭐 할 말도 더 있고 질의응답도 받고 싶은데 그러면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아, 조금 더 할까요? 아니 영업기계에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제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동네 후배가 밝히는 이준석의 영업기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주간조선에 제가 쓴 칼럼이고 당시에 이 커버 스토리가 돼가지고 민주당에서도 많이 읽었다고 제가 깨알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좀 다른 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서 계신 연사분들께서 또 대부분 그러셨겠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개는 말끔한 정장에 각 당의 색깔을 나타내는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오시죠, 대부분. 근데 저는 뭐 편하게 티셔츠에 자켓 하나를 걸치고 왔습니다. 운동화 신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저 스스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제가 뭐 등치도 이렇고 뭐 몸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정장을 잘 안 입게 됩니다. 또 때로는 좀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마동석 같이 막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서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정장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최고위 회의 때 두 번째 회의 때죠. 2020년 6월 한 둘째 주 정도에 2년 전 처음에 그 최고위 회의를 하러 나갔던 때에 그냥 반팔을 입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 입고 에코백을 이렇게 메고 출근을 해서 당시에 이제 계신 분들이 깜짝 다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기자한테 뭐 하나를 내용을 받았어요. 그 위에 정보 보고가 올라왔는데 반팔에 에코백을 맨 그 최고위원 등장, 이게 이제 상무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일보에서. 그래서 그날 오후에 실제로 그 기사가 나더라고요. 반팔에 에코백맨 뭐 청년위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저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 그 다음에 실제로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도 뭐 주말이나 뭐 평일에는 그냥 편하게 반팔 입고 출근하고, 하다못해 대기업이라도 뭐 로펌에 출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장을 되게 입지만은 그래도 뭐 때로는 편하게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정치판인데 뭐 여기 크게 다른가 하고 저는 이제 반팔 입고 갔는데 그게 이제 그날은 제일 큰 화제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에도 저거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저기 반팔 입고 와,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같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그나마도 좀 바뀌고, 뭐 물론 반팔을 다 입는 게 저는 젊은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전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막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다양성도 인정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국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유호정 의원도 당시에 뭐 원피스를 입어가지고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저랑 비슷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과연 젊은 사람들이 꼭 정장을 입고 국회에 출근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정장이 가지는 의미가 뭐길래 왜 그렇게 국회에서는 정장을 고집하는가? 그게 뭐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 깔끔할 수 있다, 국민들의 예우를 갖춘 차원이다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었어요. 그럴 리 없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역시 복장의 자유를 허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과거 이제 역사를 좀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유럽 의회들, 그러니까 전근대 국가의 유럽 의회들은 신분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복장들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고 부르주아들이 있었고, 그럼 그 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옷만 입었는데, 이게 나중에 쭉 신분제가 어느 정도 폐지가 되고 뭐 부르주아들이 말하자면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의회에 부르주아들이 입는 옷이 메인이 된 겁니다. 그게 정장의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쭉 이어져 와서 2020년에 대한민국에도 그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결국 이 정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깔끔해 보이고 국민들의 예우를 갖추는 거이기도 하지만 부르주아라고 하는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의복이기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는 자켓도 입어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할당도 하고 노동자 할당도 하고 장애인 할당도 하고, 그 비례대표라는 직책의 온갖 직군들을 다 대표해서 말하자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회에서 옷 하나 못 입게 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니까 가능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왔던 그 세대는 교복도 좀 안 입고 싶으면 안 입었고, 교복 안에다 반팔 좀 입고 다녀도 뭐 그렇게 뭐라고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돌아와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대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들을 국회 내에 10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국회가 바뀔 것이고 정치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이 뭐 말 그대로 유세는 아니죠. 젊음이 뭐 무기도 아니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마패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서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그런 다름, 그것이 국회에도 적용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장소에 가서 뭐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뭐라도 다른 행태들을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젊은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이고, 또 제가 국회라는 정치판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